자, 지금부터 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예요. 37번 문제하고 35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보면서 그 구대적인 이론 설명도 전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끼리 가장 잘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기역 니은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아까 우리가 봤던 걸로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활용하는 어근이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 그 가운데 연결 어미가 등장을 하는 그러한 통사적인 합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관형사가 관형어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고요.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합성되는 경우도 통사적인 합성어의 어떤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찾는 건데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먹고 살다예요. 지금 이 먹고 살다 같은 경우, 먹고 살다 새색시 요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다 새색시. 먹고 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근이 몇 개예요? 활용 가능한 어근이 두 개죠. 먹과 살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 근데 이 어근 두 개가 합쳐질 때 일단 단은 어말어미니까 일단 제껴두고 이 어근 두 개가 막바로 먹살다 이렇게 안 붙고 중간에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붙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통사적 합성어를 설명했는데 요게 이제 이 어근과 연결어미 그 다음 어근 해가지고 들어가다 쓰디쓰다랑 이제 같은 어떤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사적인 합성어가 맞습니다. 새색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 새가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관형사예요.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죠. 관형사나 관형어, 그러니까 관형사는 품사의 개념이고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의 어떤 성분의 개념인데 어쨌거나 이런 이름을 가진 애들은 대부분 체언을 수식합니다. 체언 중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색시라는 명사, 체언을 수식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관형어, 관형사가 체언, 즉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답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문제겠죠, 그죠? 자, 2번부터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놀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뛰놀다. 뛰놀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근이 이것도 써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뛰놀다 같은 경우는 먹거리였나요? 먹거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뛰놀다는 어근이 직접 붙었죠, 그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뛰어놀다라는 식으로 어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통사적인 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활용 가능한 어근에 활용 가능한 어근이 직접 막바로 붙어버렸어요. 뭐 노푸르다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얘도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먹거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리가 의존 명사예요. 이제 먹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봤지만 어근이 되겠죠. 근데 이 의존 명사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지 이걸 설명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존 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품사의 체언, 이렇게 여러 가지 언들이 있죠. 이 언들 중에 체언 중에 명사가 있죠.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제 이 체언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 중에 어떤 명사가 있냐면 자립명사, 의존명사로 분류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명사들이 있어요. 뭐 고통명사, 고유명사 알 테고 유정명사, 무정명사, 뭐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 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의존명사는 기억에서 이제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존명사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의존명사에 상대되는 개념은 자립명사겠죠. 말 그대로 자립하여 쓰이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명사들을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의존명사는 뭐냐면 명사의 성격을 띠긴 떼요. 명사,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거나 어떤 물체의 이름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명사의 성격을 그대로 띱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간접적이어서 홀로 자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쓰여요?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명사다라는 약간 좀 특이한 애예요. 그래서 격조사를 꼭 취하는 것들 그리고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것들은 명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좀 간접적인 것이 약간 좀 일반적인 명사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관용어의 수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명사를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밑에 보시면 이제 얘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었다 해서 이 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쓰이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어쩔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얘를 수식해 줘야만 얘가 문장 안에 쓰일 수가 있고요. 떠난 지가 몇 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집으로 오는 동안 이것도 오는이라는 관용어가 수식을 해줘야지만 쓰일 수 있고요. 가던 중에 이런 단위성 의존 명사들도 있어요. 사과한 개. 이 개도 앞에 있는 이 수관형사가 없으면 쓰일 수 없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형사 내지는 관용어, 관형사가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용어가 반드시 수식을 해야지만 쓰일 수 있는 의존적인 그런 명사들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걸 알았으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문제로 돌아가시면 이 거리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 사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먹거리가 아니라 먹을 거리여야 돼요. 참 이거 하려면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하고서 다시 옵시다. 아예.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품사론에서 품사 그리고 용언에서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들 중에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중에 전성어미라는 거. 요게 이제 전성어미라는 건데 이 전성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전성어미라는 것은 포장지 같은 거예요. 어떤 아는 문장을 포장을 해서 그 포장한 내용들을 관형어처럼 쓰이게 하는 관형사처럼 쓰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문장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서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 이게 관형어의 역할이 이거니까 사실상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성분으로 쓰이게 하는 그런 어미를 갖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제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은는 을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는 을던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포장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장론을 배우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오다라고 하는 서술어 하나만 있어도 이 서술어 하나가 주어가 잘 생략된다는 국어의 특징을 이용을 하면 요거 한 단어만으로도 문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걸 아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석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품사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다는 품사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니까 동사죠. 그죠? 원래는 동사예요. 오다는. 그런데 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은는 을던 중에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얘를 포장해주면 얘가 뭐처럼 기능한다는 거예요? 관형어처럼 기능한다는 거예요. 관형어는 주요 기능이 뭐냐면 명사, 명사, 수사, 대명사를 포함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죠. 이제 꾸며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어가지고 얘를 포장을 해서 관형어처럼 포장을 해줌으로써 얘가 관형으로서 손님이라고 하는 체언을 갖다가 수식하는 그러한 구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오던 손님, 던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오라고 하는 동사를 갖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관형어로 만들어줌으로써 이 오던이라는 관형어가 손님이라는 체언을 갖다가 수식을 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가 아니지. 먹을거리에서 이제 이해가 되죠. 먹을거리에서 먹다라고 하는 어근에 원래는 이 을이라고 하는 은는 을던이었죠. 그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요게 관형어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이 관형어가 거리라고 하는 의존명사. 의존명사의 특징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어의 수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쓰일 수 있는 애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먹을거리라는 말이 원래는 통사적인 합성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어근 먹에 막바로 의존명사 거리가 붙어버리는 먹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무슨 합성어냐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나오죠. 어근 더하기 명사해 가지고 뭐 덮밥, 접칼, 건버섯 이런 것들처럼 먹을거리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이 되고 어미 없이 어근이 막바로 뒤에 있는 명사, 의존 명사이긴 하지만 뒤에 있는 명사와 막바로 붙어버리는 어떤 그런 구조의 합성어, 비동사적 합성어가 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라서다. 요것도 이제 할 말이 많죠. 요거 하기 전에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먹거리부터 한번 마무리를 좀 줘보고 갑시다. 얘도 똑같은 구조예요. 큰아버지. 얘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해 봅시다. 자, 큰아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버지. 먹거리랑 비슷한데 조금 또 달라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이 된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원래는 크다라고 하는 어근이 있을 테고요. 이 어근은 형용사, 즉 용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크다라는 어근에 의가 생략된 형태의 는, 그러니까 은는 을던에서 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탈락 규칙에 의해서 의가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있는 형태고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명사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크라고 하는 어근 형용사죠. 이 형용사를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관형어로 만들어주고요. 이 관형어가 아버지를 수식하는, 아버지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어떤 구조로 합성이 됐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또 다릅니다. 문제에서 지금 답으로 고르라고 하는 니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래서 새색시는 정답이 맞아요. 왜냐면 새가 관형사거든. 그래서 이 관형사가 직접 색시라는 어떤 체언을 갖다 수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요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밑줄 안 쳐져 있는 것 중에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사형이라는 것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언의 관형사형의 명사를 수식하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이게 이제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니은의 예가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이 밑줄 안 쳐져 있는 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먹거리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갈라서다하고 걸어오다 같은 경우에서 보이는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고1 수준의 내용이고 고등학교 졸업했다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찬찬히 공부를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고요. 저기 왜? 잠깐 기다리세요. 품사에 들어가면 용언이라는 게 있고요. 이 용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용언이에요. 이 용자가 그 용자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단어인 동사와 형용사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어간에 어미가 붙는 과정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에 대한 설명도 용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미가 이제 따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전성 어미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어미가 붙을 때 그 어미가 붙는 그 모양이 규칙적인 모양으로 붙는 애들이 있고 불규칙적으로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해가지고 영어에서처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보시면 활용이라는 것은 일단 용언의 특징으로 인해 용언의 특징으로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어간에 어미가 붙는 과정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활용 과정에서 형태의 변화가 없거나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들만 일어나는 것을 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이 밑에 있는 얘가 이제 규칙 활용이 얘니까 요걸 상대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같은 경우는 먹이라는 근이자 간에, 물론 뭐 접두사, 전미사가 나오면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간이 되겠지만 어근만 있는 경우는 어근 자체가 어간이니까 같은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이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가 그대로 붙어서 서로 변화 없이 쓰였으니까 이건 규칙 활용이 맞죠.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도 마찬가지. 근데 얘네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얘네도 규칙이에요. 무슨 규칙이냐? 살다에서 다가 안 오고 니, 오, 비읍니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니을이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럼 이거 불규칙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의문론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뭐 기왕 있는 자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문론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리을 탈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가 37번 문제를 보면서 보게 될 겁니다. 리을 탈락 중에 두 번째 리을 탈락, 활용 과정에서의 리을 탈락 잘 보세요. 어간 끝소리 리을이 니은, 비읍, 시옷, 오, 나비사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비사오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똑같은 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규칙이고 리을 탈락 규칙에 의거한 규칙 활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기는 했어도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되는 그러한 규칙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 힘들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쓰다, 써, 아프다, 아파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아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서 의가 떨어져 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에서 어가 오면서 쓰 플러스 어가 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의가 떨어져 버리고요. 우러르다에서 우러르에서 리을이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 어가 붙어서 우러러가 되죠. 그죠? 이러한 것들도 의탈락 규칙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칙 활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되면 그건 규칙 활용인 거예요. 그럼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다음에 어미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애들, 그다음에 양쪽에서 변화가 다 관찰되는 애들 해가지고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이것들을 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 불규칙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아요.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얘 같은 경우 뭐 이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암기법인데 순두부를 푸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래서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우 불규칙에는 얘가 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어, 퍼 이것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 자체를 갖다가 넣어서 순두부를 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어간 불규칙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어간 불규칙은 모음어미 앞에서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어미 앞에서 이 불규칙 활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양상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 보시면 뭔가를 갖다 덧대어가지고 있는 거를 it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it어라고 얘기 안 해요. 뒤에 이렇게 모음어미가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라고 시옷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버려요. 이거 의문규칙으로 설명이 안 돼. 시옷 탈락 규칙 이런 거 없어요. 붓어도 마찬가지. 원래 붓다잖아요. 기본형이. 붓다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왔을 때 시옷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버려요. 대비되는 거 보시면 알아요. 여기 vs 한 다음에 규칙 활용을 적어놨는데 버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버가 안 되고 시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시어가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만 이상하게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규칙 활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간 불규칙 안에서 시옷 불규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디귿은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듣다죠. 원래 듣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혀 짧은 사람 빼고는 뭐라고 해요? 들어. 근데 이것도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알아요. 묻어, 땅에 묻는 거요. 땅에 묻는 거 같은 경우는 묻다가 기본형이고 어라고 하는 모음 어미가 와도 묻어예요. 얻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규칙 활용이죠. 변하면 안 돼요 원래. 의문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걷어는 아무 이유 없이 걸어가 되고요. 시더는 아무 이유 없이 실어가 됩니다. 비읍 불규칙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에요. 돕아가 있어요. 원래 돕다가 기본형이죠. 그리고 아라는 모음음이 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비읍이 오나 와 같은 어떤 그 반모음으로 바뀝니다. 반자음이라고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돕아가 아니라 도와가 되고요. 곱아가 아니라 고와가 됩니다. 요 비읍이 요 오로 바뀐 거기 작은 오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어간이 바뀐 게 맞고요. 이것도 어간 불규칙 안에 있는 비읍 불규칙으로 다룹니다. 요거 이제 뭐 이거 굽어 같은 경우 고기 굽는 거 말고요. 이게 굽어 있는 거 허리가 굽어 있는 거 얘기를 하자면 허리가 굽어 있다라고 하지 허리가 구워 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고기는 굽는 거지만 구어지만 잡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규칙 활용이고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이 비읍 불규칙 활용들입니다. 르 불규칙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흐르어 원래 흐르다가 기본형이니까 흐르어 아니면 흐르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어요. 다시 르불규칙은 이 어간의 끝에 있는 르가 르불규칙이니까요. 이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흐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 르가 바뀐 리을 두 개가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어간이 바뀌는
어간 불규칙으로서의 어떤 르불규칙이 됩니다. 빠르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면서 빨라가 됩니다. 배부르어도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면서 배불러가 됩니다. 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어 앞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니까 알고 있죠. 따라 칠어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얘가 왜 불규칙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르불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우불규칙은 얘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어에서만 여기 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어가 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규칙 없이 우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뭐 주어 누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본다고 해도 뭐 저 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 얘 하나에서만 우불규칙이 일어나는 희한한 예가 하나가 있어서 얘까지 포함해서 어간 불규칙을 순두부를 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들 머릿속에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어미 불규칙은 몇 개 없습니다.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많았는데 좀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보시면 여불규칙 같은 경우는 하다 뒤에 오는 하라는 어간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여로 변해요. 공부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여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음운규칙에 상관하지 않고 여로 바뀌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미불규칙이 하나인 여불규칙으로 들어가고요. 요것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러불규칙을 보시면 어미어가 러로 변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르불규칙이랑 굉장히 헷갈려요.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르불규칙은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었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푸르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가 뭘로 바뀌냐면 러로 바뀌어요. 그래서 러불규칙인 거야. 러가 바뀌니까. 그래서 누르어도 누르러가 되니까 르는 가만히 있고 어가 러로 그냥 바뀌는 그러한 러불규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변하는 두 번째 불규칙은 러불규칙이고요. 요게 이제 의미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얘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다라는 말이 의미가 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땅에 묻는 거, 하나는 질문을 묻는 거. 둘 다 기본형은 묻다예요. 근데 땅에 묻는 건 묻어. 이렇게 규칙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 묻어보는 건 뭐 선생님한테 가서 묻어보지는 않죠.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모두 다 그렇게 바뀐 채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디귿 불규칙이다 해가지고 의미에 따라서 불규칙이 일어나는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그런 예로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르다 이게 좀 더 복잡해요. 이르다는 뜻이 세 개예요. 일찍이라는 뜻이 있고요.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일찍이라는 뜻의 이르다 같은 경우는 일러라고 르불규칙을 합니다. 르불규칙은 이 르에서 르가 리을로 바뀌어가지고 일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르불규칙이 되고요. 말하는 뭐 공자께서 이르시되 할 때 그 이르다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르불 일러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르불규칙으로 르가 리을로 변하는 그런 어간불규칙을 보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부산에 이르다라고 했을 때 그 이르다 도착의 뜻을 가지는 그 이르다 같은 경우는 부산에 이르렀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부산에 이르렀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르는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어가 러로 바뀌는 러불규칙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른 두 개랑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의미에 따라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예로 자주 나오는 그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3번과 4번에 나오는 이 말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갈라서다와 걸어오다가 있는데 메모지에다 써가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였죠? 걸어오다랑 갈라서다. 걸어오다도 걷다 오다죠. 그죠? 원래 이게 기본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다예요. 걷다. 오다. 어근 두 개의 연결어미가 있고 어말어미가 있고 해가지고 통사적인 합성구조인 건 맞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모음어미가 왔을 때 연결어미든 뭐든 하여간 모음어미가 왔을 때 요 디귿이 아무 이유 없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어요. 순두부를 푸다 해서 두에 해당하는 디귿불규칙. 어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불규칙에 해당하고요. 갈라서다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다겠죠. 그죠? 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결어미가 있고 어말어미가 똑같은 구조로 통사적인 어떤 합성법은 맞는데 이 가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르가
아무 이유 없이 리을 두 개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가가지고 갈라가 돼버렸죠. 그죠? 이거 무슨 불규칙이에요? 어간 불규칙 안에서 순두부를 푸다의 르 불규칙이죠. 그죠? 그래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예가 바로 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빛나다 같은 경우 빛이 나다죠. 주어 서술어 관계고 명사 더하기 그 다음에 서술어, 그러니까 용언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요 예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다는 이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돌다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지는 경우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기는 한데 여기 기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틀리다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의존 명사가 뭔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뭔지,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어간 불규칙하고 어미 불규칙만 설명을 하고 어간 어미 같이 변하는 불규칙 설명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뒤에다가 좀 붙이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히읗 불규칙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간이 히읗으로 끝날 때 거기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서 같은 그런 어미들이 올 때 그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비슷한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하얏 아서 같은 경우도 어간도 변했죠. 히읗 없어졌어요. 그죠? 그다음에 아서도 요 야와 합쳐지면서 예서로 변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뭉그러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와 어간 모두에서 이제 변화가 관찰이 되는 그런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화서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똑같은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조화서인데 하얏 아서가 아니라 하에서, 깜에서, 뽀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히읗 불규칙이고 어간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불규칙이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으로 되어 있고요. 보기 분석은 맞바로 밑에 있는 답지 분석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그쵸? 막내라는 의미와 딸이라는 의미를 알면 막내딸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있어요. 맞죠? 딸의 하이어가 아니에요? 딸의 하이어가 맞죠? 왜냐면 딸 중에 막내딸도 있고 큰딸도 있고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 있는 거 그 중에 막내딸이 하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이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합성어가 아니라 뭐예요? 종속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문에 따르면 상하관계를 맺는 것들은 종속합성어니까.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죠. 맞아요. 발의 하이어 맞나요? 발 중에 손발이라는 게 있나?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발의 하이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합성어도 아니고 요거는 결론을 말하자면 대등합성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합성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한번 잘 볼게요. 며칠째 밤낮이 바뀌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밤낮은 그 밤이 맞고 그 낮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파악할 수 있어요. 밤이라는 의미, 낮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합성어도 아니에요. 이건 대등합성어죠. 그런데 이 밤낮을 사전을 찾아보면 명사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의 뜻이고 그거는 이제 융합합성어가 아니라 대등합성어가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뜻에 뭐가 있냐면 이게 부사로 쓰일 때 항상 늘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넌 항상 게임만 하냐, 이걸 넌 밤낮 게임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밤낮은 사실상 밤의 의미와 낮의 의미가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그 항상이라는 의미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대등합성어가 아니라 융합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로 쓰인 밤낮 같은 경우는 융합합성어인데 이거는 명사로 쓰인 밤낮이기 때문에 요거는 융합합성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사전 찾아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잡아먹는이 그 잡아먹는 맞아? 시간을 갖다 잡아가지고 막 뜯어먹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파악할 수 없어요. 먹다의 하이어가 아닌 건 맞는데 하이어가 아닌가요?
이것도 이제 잡아먹는이라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 융합합성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합성어는 뭐 하이어, 뭐 상이어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등합성어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잡아먹다라는 말은 진짜 잡아서 내가 뜯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 따위를 낭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잡아서 먹는다는 어떤 그런 어근의 의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융합합성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걸 만약에 뭐 토끼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것들 중에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지져 먹을 수도 있고 잡아 먹을 수도 있고 쳐먹을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먹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예요. 하위 관계가 맞죠. 그런 잡아먹다로 쓰였을 때는 하위 관계가 맞으니까 종속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잡아먹다가 아니고 이것은 의미가 완전히 제3의 의미로 바뀐 융합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일단 뭐 5번이 답이 되겠죠. 이에 날아갔다라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서 간 거 맞죠? 그죠? 날아서 간 거니까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가다의 하이어가 맞아요. 날아서 갈 수도 있고 기어서 갈 수도 있고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는 방법들 중에 날아가다가 있는 거니까 상하이어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합성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다라는 말도 뭐 주식으로 재산을 뭐 전 재산이 날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 날아가다는 어때요? 그 진짜 날아서 간 거예요, 재산이?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융합합성어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이게 융합합성어인지 대등합성어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번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사전도 좀 찾아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의미 관계가 얽히고 있고 어떻게 또 분류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